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습격범이다 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연상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연일 이런저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입고 있었던 그 셔츠를 폐기 직전에 경찰이 찾아낸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팬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팬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시쳇말로 쓰레기 봉다리라고 하는 주황 봉투를 쓴 한동훈 장관이 바로 공개한 사진 인증시설 공개한 까닭과 이런저런 1박 2일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방문 후일담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 순회 일정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표심 잡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일단 경남 양산에 있는 이름난 사찰인 통도사를 오전에 찾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전통 문화의 가치를 상당히 큰 방향을 지켜야 문제라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이 나라의 전통 문화와 그런 정신의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배우겠습니다. 문자도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예. 전부 이긴데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그걸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보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집도 한옥이잖아요. 저도 한가입니다. 우리 정신문화 받들어서 더 잘하겠다고 했더니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스님이죠. 한자가 들어가 있는 한국문화 지켜야 된다. 집도 한옥이잖아. 그랬더니 저도 한가입니다라고 해서 한동훈이네라고 하면서 비교적 좀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딱딱했던 분위기가 한 장관의 저 농당 섞인 이런 대화 중에 좀 녹아내린 측면도 화면으로 좀 확인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양산 통도사 불심 잡기 얘기를 했지만 이 조계종, 불심 이현정 의원님 이게 표심 잡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지난번에는 이제 천태종 불교 천태종의 최대 본사인 이제 구인사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계종의 큰 절이죠. 양산 통도사를 갔다 왔고요. 합천 해인사, 그다음에 이제 동화사 등등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큰 사찰이고 아마 대규모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 행사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찾아가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불교계의 어떤 면에서 좀 뿌리가 깊은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지 않습니까? 불교계와 인연이 좀 깊은 의원 중에 그렇죠. 하나죠. 조호영 예. 의원이 이제 함께 간 것인데요. 예. 특히 이제 이 불교계 같은 경우는 아마 교인들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와 비슷하게 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불교계가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 특히 그동안 보수 진영, 즉 국민의힘 계열에서 어떤 이 불교계가 미치는 영향이 꽤 컸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불교계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 줬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인연도 있고 해서 특히 불교계 행사는 아마 이제 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꼭 참석하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는 워낙 조계종의 어떤 큰 사찰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고 특히 이제 아마 신고식 비슷한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이렇게 처음 신고식을 했는데 같은 한자라서 굉장히 또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천태종, 지난번에 구인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계종, 다른 종파의 이제 조계종, 경남 양산의 꽤 유명한 사실은 통도사를 직접 찾은 건데 한동훈 위원장의 종교는 아직 뭐 뚜렷하게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근데 있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전에 충북에 갔을 때 예. 어렸을 때 성당에서 복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그 신자 아마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신부님 옆에서 이제 이 미사할 때 드릴 때 도와주는 어린이들은 이제 복사라고 그럽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을 인용했던 게 바로 그렇죠. 거깁니까? 바로 예. 이제 뭐 저도 어릴 때 복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때 그걸 따져보면 예. 일단 뭐 종교는 아마 가톨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의원은 이제 지역구가 대구인데 보면은 뭐 윤두현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 양산 통도사 인근에 있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오늘 한 위원장의 통도사 방문 주변에서 한번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제 어제 부산에 가서요. 부산에 좋은 지역이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산 사직구장에 가서 롯데야구를 봤다. 이걸 말했었습니다. 특히 1992 맨투맨 티셔츠. 그러니까 부산의 연고를 둔 롯데가 마지막 우승을 거둔 그 해. 야구도시 구도라고 불리는 이 부산 시민들이 꽤 이 1992 티셔츠를 보고 많은 얘기, 회자가 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얘기거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측이 인증샷 하나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과거에 본인이 이 사직구장의 상징인 주황 쓰레기 봉투 쓰고 부산 사직 야구장 관람 사진을 아침에 공개한 건데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이유가 있잖아요. 뭐 친야 성향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 코로나 때 본인 좌천당했을 때는 무관중 경기였는데 그럼 언제 봤냐? 이런 의혹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공개를 바로 한 것 같아요. 저 사진 보니까 되게 젊어 보이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하면은 이제 검사장 하다가 예. 그 대검 반부패 부장 하다가 부산 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검사장 때 일이고요. 평검사 때 2007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그 부산에서 부산지검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직관을 갖다가 했겠죠. 사실 한동훈 검사는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거의 없어요. 천안에서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근무한 거 빼고는 저렇게 부산에서 그 한 2년 가까이 근무한 거 빼고는 다 서울에서만 근무했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야구장 갔다고 그러면 갔다라고 뭐 그러려니 하면 되지 그것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뭐 거짓말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스님들 나오고 절도 나왔지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이러니까 시건을 일삼고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오히려 더 명백하게 그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뭐 되로주려다가 말로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인증샷 바로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곧바로 가짜 정보 같은 걸 한동훈 위원장 측 국민의힘도 바로 잡겠다. 이런 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거짓말한 거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다음에 저렇게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또 한 번 되치기 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점상 보면 글쎄 이걸 뭐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로 야구 경기 무관중이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2008년 부산지검 이때는 고검 근무였고 부산지검 근무 당시 30대 후반의 한동훈 위원장이죠. 좀 앳된 모습. 사직구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른바 스봉, 주황 쓰레기 봉투 들고 야구 관람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고 봤냐고 했더니 바로 고분발했어. 그래서 가짜 정보를 곧바로 하나하나 바로 잡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도 읽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정도면 일단락이 될 줄 알았거든요. 뭐 인증샷 공개하고. 근데 제가 방송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야당의 한 대변인이 아니 그러면 정확히 2008년에
부산 사직구장 가서 야구 봤다고 하면 될 것을 좌천당했을 때라고 하는 것처럼 읽히니까 우리가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본인이 좌천당해서 부산에 갔던 일, 그리고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발언하시면서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또 정확한 말씀들 많이 하셨고 뭐 논리적인 발언들을 한다 이런 평가 많이 받으셨고요. 특히 또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해서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적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본인이 좌천당해서 부산에 갔을 때 일들을 나열하던 중에 야구장 관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직 야구장에 갔었다는 저 인증샷은 사실 2020년 이후에 그 좌천당해서 부산에 가셨다라는 말과는 배치되지 않는 시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뭐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그동안 뭐 정확한 팩트 체크를 가지고 뭐 야당도 많이 공격하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도 팩트 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저거예요. 야당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실제로 브리핑하기로는 아니 인증샷 공개하면 뭐하냐. 저게 좌천된 시기와 12년 차이 나는 과거 사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신경민 의원님. 인증샷 공개했는데 저건 12년 전 사진이다. 롯데자이언츠. 본인이 과거에 가서 응원한 사진 했는데도 정확한 시점을 2008년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제가 단순히 떠오르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도 민주당이 여러 의혹 제기 공세를 퍼부었다가 가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되치기 당하고 한동훈 위원장 몸값만 띄워준 셈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글쎄 이번에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요. 신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약간 이 연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2008년이냐 2020년이나 하는 문제는 이게 12년이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여러 가지 팩트를 지금 버무려 가지고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공당의 대변인이 나서고 또 한 장관도 뭐 이걸 가지고 스봉을 공개를 하고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한 장관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그만들 좀 하시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의 전파와 당력을 낭비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장관이 약간의 말 실수를 한 건 팩트 확인해서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부산에 내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여러 번 근무를 했다 하는데 부산에는 전부 다 좌천당에서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무하러도 그냥 갔고 좌천당에서도 갔고 그러기 때문에 말 실수, 단어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단어 실수한 거죠. 그러면은 한 장관도 깨끗하게 그냥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걸로 해서 모른 척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또 뭐 사진을 공개하고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공격을 또 하고 2차전, 3차전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저 브리핑을 했어요. 아이고 뭐 12년 차이가 나는데 이러지 않냐. 오늘 인증샷 공개하고 어쨌든 부산에서 1992 맨투맨 티셔츠 혹은 구도라고 불리는 야구 사랑이 지극한 부산에서 본인 스스로도 많은 시민들과 좀 호흡하면서 좀 팬덤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평가들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석에서도 스포츠 얘기를 종종 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전언도 있는데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에선 피벗 플레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 발 지탱하고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되는 거죠.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그리고 공동의 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는 약속, 피벗 플레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동훈 위원장의 1992 맨투맨 티셔츠도 꽤 부산 시민들에게 회자가 됐고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92년 롯데 가장 마지막 우승 당시에 고졸 신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이름이 같은 염정석 투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꽤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부산의 시민들, 롯데 팬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신인 염종석 선수에 대한 언급을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는 일부 보도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른바 스봉 사진 공개했던 저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사직구장 관람 인증샷. 저게 대략 뭐 2008년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하면서 롯데에 꽤 신바람 많이 냈었는데 로이스터 감독의 화두, 슬로건 높이요 두려움 없다. 이런저런 롯데 얘기를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인용해서 얘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어떤 정말 이 신인으로서 정말 이 우승을 차지했고 또 두려움 없이 임하는 뭐 그런 자세들 아마 그게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처한 위치를 아마 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는가. 사실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고졸에 염종석 선수가 와서 정말 승리를 일궈냈듯이 정말 이 정치 신인인 본인도 여기서 두려움 없이 정말 이 담담하게 이런 경기를 펼쳐내겠다. 결국은 야구 경기와 정치를 비슷하게 이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지를 이렇게 운동 경기와 빗대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야당이 요즘 할 일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안 바쁘신 모양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문장을 따져서 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느냐라고 따지는 그런 참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대변인들 같으면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말꼬리를 잡아서 갔다 안 갔다 이런 문제를 일일이 저렇게 팩트 체크를 하니 오죽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또 신중하게 하겠습니까? 결국 예전에 뭐 제2의 이모 발언 저는 그거 비슷하게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이모나 뭐 한국 3M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정말 이 부산의 어떤 시민들과 느낌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안 간 걸 갔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굳이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은 없는데 좀 다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종석 선수, 롯데 전설 염종석 선수도 거론하고 로이스터 감독까지 소환할 정도로 야구에 좀 특히 롯데 해박한 지식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저 사진이에요. 염종석 선수. 정혁진 변호사님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이른바 부산 지역 의료 비하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곧바로 또 한동훈 위원장이 1박 2일 부산을 찾았을 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팬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견제 심리도 오늘 야당의 공식 브리핑에 좀 반영된 건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구장에 언제 갔냐가 중요한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관할 만큼 야구를 좋아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한테는 야구가 구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동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부산 동료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구장에 직관한 것이 중요한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 좌천됐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갖다 찾다가 오히려 핀트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야구장 직관 논란 오늘 인증샷부터 했는데 야당의 공방까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 고스란히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돌아가는 모양새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인증샷부터 해서 12년 전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과거에 야구 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인물들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소환을 했고요. 본질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여러 메시지를 좀 내놨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의원들 세비 반납해야 한다는 것 말고도요.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공천 전쟁이 막이 올랐는데 친윤 핵심인 이철기 의원이 이 명단에 포함된 걸 두고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저는 당에 아는 사람 없다.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을 이끄는 건 나고 공천은 원칙대로 하겠다. 신경민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의 이 메시지 당에 아는 사람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다는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이게 지금 강점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물론 그러겠죠. 근데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강점인 동시에 약점입니다. 지금 공천이 253개 지역구에서 진행이 되면 예. 한 지역구에 몇 사람씩 달라붙으면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1000명 내외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강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만을 가지고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그 평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슨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지역하고 사람이 막 엇갈려가지고 머릿속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결국은 이철규 전 사무총장, 지금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예. 윤심의 그 전달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본인은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마 이 정치판에서 맞는 얘기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진행자 입장에서 다른 의견 덧붙여서 또 논의를 이어가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관리, 당을 이끄는 건 나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판을 짜온 이철규 의원이 어느 정도 정보를 만들어 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이른바 한동훈 표 공천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현실적인 얘기도 국민의힘에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이기는 공천. 본인은 당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 없고 원칙대로 할 수 있다. 사실 어제 오늘 대통령실 참모 장차관 저희 채널A 보도 인용했을 때 52명 정도가 도전하면 뭐 험지든 양지든 본인들 자유겠지만 이런 거를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동훈 위원장뿐이다. 뭐 이런 당내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수사는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 가리고 기름기 빼고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실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내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공천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대로 제대로 된 사람만 공천하겠다. 전 그렇게 읽혔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 공천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난번 공천할 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된 상태에서 그 공천이 됐고요. 최강욱 의원도 기소되기 직전에 기소된 다음에 공천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탈이 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정실에 얽매여가지고 공천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읽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사했습니까? 그다음에 뭐 평범한 사람 수사했습니까? 재벌 회장들 다 집어넣고 그랬던 사람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친척이 부탁을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다 나한테 청탁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대로 된 수사를 갖다 했다라고 하니까 예. 그와 같은 공천을 이번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켜볼 건데 그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제 입장은 당에 아는 사람도 없고 원칙대로 공천하겠다. 그런데 이거와 좀 비슷한 흐름에 오늘 일부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볼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박 2일 유일하게 부산에서 하룻밤 묵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말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고 알려지기로는 장동영 사무총장이나 김영동 비서실장이 뭐 통상 지역에 내려가면 관행상 끝나고 좀 뒤풀이 개념으로 간단하게 술 한잔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안 왔고 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 저희 그래픽 좀 재치 있게 익살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호텔 아침 조식을 먹을 줄 알고 일부 의원들이 그 1시간 정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춰 딱 나와서 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이런저런 스타일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우선 제가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이렇게 어떤 친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기회를 못 갖는구나. 라는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뭐 당자나 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어떤 오늘의 회포를 풀 수 있는 뭐 그런 또 친분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술자리는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각 지역에 가면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함께 사진 찍고 이 대화 나누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민원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자기가 옆에 있으면서 예. 가깝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천 때 뭔가 이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한동훈 위원 처음 보니까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다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공천입니다. 자, 공천이면 이 본인이 어떤 면에서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저녁 자리를 잘 안 갖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적인 감정에 얽매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차단하는 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노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지금 돌아다니면서 의원들과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걸 갖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의원들은 한동훈 위원장 뭐 비서실장의 측근들한테 제발 나하고 좀 사진 가깝게 좀 다정하게 찍는 거 좀 해달라. 얼마나 민원이 빗발치겠습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본인이 이제 지역 내려가서 다른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의원들만 옆에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만. 근데 지역에 가면 예비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역 의원은 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가깝게 사진 찍었기 때문에 내가 공천 받는다. 이렇게 또 선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예비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 옆에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전에 좀 차단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안 나오게 하게끔 아마 그런 의도도 솔직히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추정은 해봅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도 맡으셨고 실제로 이 공천 관리나 이런 뭐 민주당 당 사정을 쭉 보면 네. 이런저런 얘기들도 참 많고 어떻게든 근처에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 기본적인 술 안 마시는 스타일에 더해서 좀 더 원칙주의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뭐 술을 안 마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알려진 것이지만 지금처럼 뭐 조식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뒤풀이 자리에 전혀 가지 않는 모습들은 조금의 의도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의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지금 공천을 앞둔 시즌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위치로 봤을 때 예. 사실 좀 여러 가지 오해살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어떤 그런 친분들이 쌓여서 나중에 공천을 함에 있어서 좀 영향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의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횟집에서 그 도열시켰던 사진이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당시 장관 신분으로 거기 가셨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술은 안 마시겠지만 술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필요하거나 판단을 해서 참석을 해야 될 때는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정들에서는 전혀 뭐 조식도 안 하고 바로 이제 행사장으로 간다든지 어느 정도 이 의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나올 잡음들을 좀 차단해야겠다 이런 의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이 1시간 정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원래 스타일도 그런 데다가 그에 더해서 원리 원칙대로 좀 더 사전에 이런저런 거를 차단하는 이미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시당 신년 인사회 전국 순회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곳 울산 조선소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접 지프를 몰고 공사 장소로 가다가 바로 이 울산 바다에 추락해서 부사 일생으로 살아나신 일화가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울산을 거쳐간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울산 방문 계획은 있으신가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말 공들여서 잘 만든 그래픽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다. 충북 진천 좌천 당했을 때는 내 인생의 화양연화. 강원도는 부모님의 고향 군생활도 했다. 부산 너무너무 사랑한다. 첫 좌천지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여러 애정까지 사직구장 관람 인증자까지 공개한 한동훈 위원장인데 일단 전국을 대략적으로 훑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부울경
뭐 소위 말하는 부울경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PK죠. 근데 오늘 울산은 안 갔단 말이죠. 근데 가고 싶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냐하면 울산에 누가 계시냐 하면 바로 김기현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은 탈당도 하지 않겠다, 또 이제 계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가지 않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은 당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 김기현 전 대표가 일단 불출마를 하고 당 대표로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반대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체 페이스북 사퇴를 한 이후에 공식석상에 한 번도 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러면 울산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갔을 때 김기현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 또 나오면 어떠한 좀 이 표정으로 만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언론에서 가장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표니까 그렇죠. 바로 직전. 그럼 김기현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 그 자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고 좀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여전히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껄끄러운 관계가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일단 분위기 좋게 일단 이 쭉 전국을 이제 휘젓고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만 안 것도 좀 어색한 측면이 있고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뭔가 좀 풀려야 가지 않겠는가 고리가. 그 고리는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김기현 전 대표의 고리가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해석도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것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전 당대표였고 당시에 이제 그만둘 때도 SNS 사퇴 혹은 그만두기 직전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서 여러 설들을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 울산시당 신년 인사에 있었는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일 참석으로 연기가 됐었고 이것도 좀 불참했고 너무 가고 싶다. 여러 해석과 상상력은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천은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주도는 법무부 장관할 때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라북도는 갔다는 이야기 제가 못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울산은 지금 이현종 위원님 설명 듣고 김기현 전 대표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것이 컸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산에 김기현 대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방송을 보고 비로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이 그렇게 커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정혁진 변호사 논평처럼 말 많다나 한동훈 효과가 좀 많이 부각이 되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더 빠르게 잊혀진 측면도 있다는 논평도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그 전국 시당을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당원 지지자 혹은 유튜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팬덤을 본인 스스로도 꽤 확인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꼭 염두에 둬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이게 조사가 오늘이 1월 12일이니까 바로 직전 11일부터 그 전 3일간 이뤄진 총선 결과 이제 한 89일 정도 남았나요? 어느 쪽에 더 동의하냐?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현 정부를 밀어줘야 되냐?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선전은 뭐 대체적인 시각이긴 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다만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과반을 다소 좀 넘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민심을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정부 견제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한동훈으로 이것을 덮어 나가고 이것을 바꿔나가기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한동훈의 개인적인 매력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어디를 가나 지금 한동훈 연호가 있고 사인하고 뭐 셀카 찍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데 이것이 과연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냐, 여당의 지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 여전히 아직까지 전혀 검증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효과를
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이것을 자기 인기로 하려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셀카로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은 반드시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거가 그냥 허접한 이슈가 아니고요. 정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국민들이 한동훈이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표로 연결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전국 순회 일정에서 분명히 본인에 대한 꽤 뜨거운 팬덤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의 실제 당의 동력으로 삼느냐, 이게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과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16년 전 스봉 사진, 사직구장 인증샷까지 공개하면서 그만큼 파장을 많이 낳았던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경남 1박 2일, 2박 3일 이 일정들을 하나하나 쫓아가 봤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그럼 저희가 준비한 1위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4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연일 경찰을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그리고 부산 지역 의료 비하 논란, 이재명 대표 퇴원 이후 다소 이 논란이 주춤하니까 이재명 대표 퇴원 이후에 민주당이 더더욱 경찰을 향한 공세로 전환한 듯한데요. 오늘 당 지도부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공범은 없고 단독범이라 발표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범인의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습니다. 배우도 철저히 밝혀야 하고 단독범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더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범인의 신상 정보도 비공개, 비공개를 하는 이유도 비공개, 당적도 비공개. 진상을 밝히라니까 왜 이렇게 감추기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경찰이 홍길동전을 찍는 건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 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인미수범을 살인미수범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윗선에서 살인미수범 보호라도 하라고 지시라도 내려왔습니까? 오늘 쭉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경찰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 이현종 의원님. 네. 특히 정청래 의원은 또 추가로 몇 가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표 습격범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상에 상상을 이제 더해서 지금 뭐 거의 뭐 시나리오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어떤 근거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뭐 이분이 훈련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윗선에서 살인미수범이라고 하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이재명 대표 문제로 인해서 이 헬기 이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이런 비습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제 야당에게 어떤 면에서 좀 유리한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헬기 이송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특혜 문제로 시비가 이어지니까 지금 어떡하니 이걸 좀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음모론을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줄리 의혹이라든지 또 뭐 청당도 술자리라든지 뭐 그런 거 등등해서 이제 했듯이 이번에도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제기를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그냥 자신들이 어떤 생각한 상상의 어떤 것들을 그냥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 같은데, 아무리 그렇지만 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저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좀 이 일말의 근거라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고도로 훈련했는지, 그럼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훈련받은 장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전화를 해서 살인미수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들 머릿속에서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저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저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근데 이제 법적인 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윗선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살인미수범, 습격범 보호라고 지시 내려온 거 아니냐. 근데 범인 신상 정보는 경찰 그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 비공개로. 그렇죠. 네네.
당적도 왜 공개 안 하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현행법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명문이라고 하는 8줄짜리 왜 공개하느냐고 하는데 이것도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 경찰도 나름의 다이 법적 근거는 다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예. 저도 왜 그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당적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그러다가 뭐 잘못하다가 자기 연금 절반 날라가고 파면당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당적을 공개할 만큼 그렇게 간 큰 공무원이 있을 수 있나? 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검찰을 불신해가지고 검수한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경찰이 불신이 되니까 경수한박하겠습니까? 이렇게 검수한박으로 우리나라의 대범죄 수사 역량을 극도로 약화시켜 놓고 그 와중에 또 음모론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식의 음모론은 지금 또 다른 쪽에서는 극우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작극 이야기하잖아요. 음모론이나 자작극이나 뭐가 다른 것인가? 그다음 제일 웃긴 건 뭐냐면요. 예. 훈련이 됐대요. 그것도 고도로 훈련이 됐대요. 이 지금 범인이 누굽니까? 57년생 김모 씨잖아요. 예. 60대 중후반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자객을 훈련시키려면은 한 20대나 30대 늦어도 40대까지 훈련을 시켜야지 60대를 갖다 훈련시켜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보다 더 코미디가 뭐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가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 사실 지금 경찰량에서 공세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제였자 최종 수사 결과에서 경찰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김지호 부실장은 환자 상태 묻는 신원불상의 전화가 걸렸다. 이거 윗선에서 뭔가 지시한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 아예 그 배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마저도 변명문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물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공당이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국민적 좀 이게 어쨌든 알 권리라는 것도 있지만 명분 없는 의혹 제기야말로 이거 마치 부산 민심 잠재우려고 좀 화제를 돌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해 시도가 있고 나서 민주당의 입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모든 좀 정치적인 혼란이나 정치적으로 앞서가는 메시지가 다 봉합되고 좀 차단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이번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정치적인 혼란이 또 초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분명히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적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신상 공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썼다라고 하는 8쪽짜리 변명문도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되었을 뿐 전문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적이야 정당법상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신상 공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살해 미수 그 혐의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제보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범행 동기라든지 이 범행 경위에 대해서 좀 더 또 폭넓게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냐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고요. 예. 특히 변명문 공개와 관련해서도 피의 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피의자가 그 언론 그 기자들에게 자신이 범행을 한 이유는 변명문에 있으니 그걸 확인해봐라라고 벌써 입장을 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변명문을 차라리 8쪽을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경찰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왜곡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 부분을 수사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할 당시 입었던 그 셔츠가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대표님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하고 혈흔이 묻은 속옷
이게 이제 저희가 장소를 수배를 했는데요. 이게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그게 이제 폐기물 업체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화하시자마자 본인들이 환경부나 환경유역청에 물어보고 그 개봉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답니다. 그럼 지금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가요? 정리를 하면 부산대학교 외상센터에서 그 셔츠하고 퀴가모드 속옷은 이제 폐기를 했다는 거죠. 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다는 거죠. 폐기물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제 구두로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증거물을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 녹음 파일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저 김지호 부실장의 주장인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일단 경찰의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나중에라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부산대병원이 부주의하긴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셔츠를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고, 이게 경남 진주에서 지난 4일에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견이 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이 된 셈이죠. 경찰이 이걸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병원 여러 현행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방진복 착용 후에 피 묻은 셔츠를 증거물로 수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뭐 증거인멸을 했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단 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바로 이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피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일단 이 옷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벗기고 이 주로 이제 가위로 자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이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폐기물에 처리를 했는 거예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경찰이 개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경찰이 그걸 알고 폐기물 업체를 추적해서 전부 다 폐기물을 다 열어보고 결국 마지막에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찰의 어떤 수사를 가지고 지금 경찰이 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비판한다는 게 제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수거해서 그냥 증거를 없앴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즉 병원 측에서 당시에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환자의 피가 묻은 것들을 일단 이 옷을 벗겨내고 뭔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 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정청래 의원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1.4cm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그 1.4cm를 그걸 할까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뭔가 사실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수사의 문제점인데 좀 더 제대로 해라. 자, 피해 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그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뭔가 이 체포 동향을 설명하는 걸 갖다가 당시에 양이원영 의원이 피해 사실 공표라고 지금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자기와 관련된 거 피해 사실 공표라고 고발하면서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걸 공개를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요. 경찰은 확신범일 때 이런 걸 갖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냐? 그 확신범이 원래 원했던 게 자기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한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잠시만 좀 중요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변명문 8쪽짜리가 예를 들면 거기에 아주 일부 공개된 내용은 이재명 대표를 좀 물러서게 하고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확대 재생산하면 이 피해자 김모 씨가 원하는 대로 언론이 다 받아주는 셈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경계한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공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찰의 입장이나 범죄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은 확신범이잖아요. 이 확신범은 뭐냐면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알리고 싶고 자기 어떤 이유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의 의도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고 당시에 이 문건도 결국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명문 공개 안 한다 그랬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생각은 윤 대통령 관련 메시지 때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아까 이현정 의원의 초반 논평 중에는 거 봐라 경찰이 증거인멸하지 않았다. 여러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폐기 직전까지 갔던 이재명 대표의 피 묻은 셔츠를 찾아낸 거다 경찰이. 경찰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지호 부실장.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똑같은 얘기했던 김지호 부실장이 사실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이 있으면 조사하라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경찰은 셔츠 폐기 사실과 다르다. 폐기업체 이송 사실도 몰랐고 이걸 내가 경찰에 녹음 파일처럼 알려줘서 경찰에 부랴부랴 찾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렇게 경찰하고 김지호 실장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얘기를 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암살 시도 아니겠어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부산대병원도 실수한 거예요. 이게 칼끝이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 하는 그 증거품으로서 와이셔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 응급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이걸 아마 가위로 잘라서 그냥 폐기해버렸다라는 것은 이건 병원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의사의 상식도 이렇지는 않아요. 경찰도 왜 이걸 챙기지 않았는지 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같으면은 이 셔츠를 당연히 찾죠. 어디로 갔는지. 이게 만약에 폐기물로 처리가 됐다면 이 폐기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병원 안에서 이미 확보를 했어야 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증거품이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하거든요. 이건 상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대병원의 응급실도 실수를 한 거고 경찰은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경찰이 불신을 자초한 거예요. 68명이라는 대규모 특별수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일주일을 수사를 해놓고 말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문을 전문을 밝히고 이 확신범의 의도를 잘못하면 끌려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선별적으로라도 밝혀야 되고요. 변명문 요지라도 변명문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요. 당정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온갖 억측이 나고 유튜브에 나가고 뭐 이렇게 그 구전이 되고 이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일을 크게 키워놨고 민주당도 아무거나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 고도로 훈련된 이런 것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거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 의원님,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서 당적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적 공개는. 근데 실제로 뭐 현행법상은 저도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애초 사건 초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테러지 당적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뭔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당적을 공개하다. 이게 마치 공모가 있거나 배우가 있거나 누가 사주했거나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떤 방법이든 공개하라는 건 좀 논리적인 모순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예. 이분이 당인 생활을, 그러니까 당적을 가진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당적을 바꿨다면은 당적을 바꾼 사실 정도는 기초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짐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깡그리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의혹에 거듭이 돼서 지금 이거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이렇게 간 건 경찰 책임이 매우 크고요. 현행법에다가만 지금 말하면 치부를 하는 거죠. 이제 물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또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피 묻은 셔츠가,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시 셔츠가 폐기될 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 와이셔츠, 옷깃, 경찰은 저 옷깃이 없었으면 더 치명적일 수 있었다라는 브리핑도 했는데 근데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진실 공방을 하니까 저희 뉴스타트 제작진이 부산경찰청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그럼 피 묻은 셔츠, 버려질 뻔한 셔츠 도대체 정확히 누가 찾았냐? 이재명 대표 측은 내가 경찰에 알려준 거다라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밝힌 대로 우리가 찾은 게 맞다. 그러니까 본질은 경찰이 누구의 도움을 받든 수소문을 했든 찾은 거 맞다. 경찰은 이거에 방점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의료 폐기물은요, 다른 폐기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밀봉도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사의 목적은 57년생 김모 씨의 혐의를 밝혀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뭐 칼이나 그런 흉기 같은 그런 범행의 도구에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누가 셔츠를 찾았나가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지호 씨가 만약에 경찰에 알려줬다라고 하면 알려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핸드폰 문자로 알려줬든지 하다못해 통화 기록이라도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김지호 씨에게서 먼저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정 문제는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경찰에다가 요구하면 그럼 당정 알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공개를 하면 그러면 그 담당 수사관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나? 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 주장 중에 이제 김지호 씨는 본인 SNS에 녹음 파일 일단 공개했기 때문에 그 지적방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찾은 게 맞다. 피 묻은 셔츠를 뒤늦게 수소문 끝에 수거했다. 경찰의 입장까지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서 반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 공방 말고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을 해방정국 김구 선생 암살에 빗댔던 민주당인데 오늘 아침에 이번에는 1987년으로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김구 선생님 살인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해방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의 수사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 공로할 일이지만 사건의 축소 은폐가 폭로되면서 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석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과 빗댄 정청래 의원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왜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 뭐 사건이 있을 때 대학을 다녔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이 사건,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은폐했다는 건가요? 그럼 경찰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고문이라도 했습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지금 박종철 고문 사건과 연결시켜서 뭔가 이게 은폐하면 뭐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좀 현실적인 예를 들고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뭔가 예전에 어떤 좀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과 빗대면서 또 박종철 고문 사건 뭐 등등으로 본인들은 자꾸 크게 몰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저는 이 사건을 좀 냉정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문제가 다시 특혜 문제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좀 희석된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지금 되새겨내서 이걸 어떻든 간에 이제 좀 이슈를 만들어서 총선 공간에서 어떤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박종철 이야기도 나오고 김구 뭐 여운형 선생 이야기도 나오고 자꾸 이야기를 되는데 글쎄요, 이분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몇 년 전에 그 경찰의 부실 수사, 축소 은폐 수사 이번에도 똑같지 않냐는 걸 비유한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박종철 이 고문치사 사건까지 거론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억을 꺼집어내서 윤석열 정권에 향한 칼을 겨눴다. 음모론. 그 기본적인 좀 근거는 있어야 되고 지금 야당에서는 뭐 특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뭐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보다는 그 상황적인 어떤 비유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 자체가 경찰이 당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때도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점이 있다는 점을 좀 꼬집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경찰 수사를 놓고 그 결과를 두고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계속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경찰 수사가 나오고
된다면 이런 좀 논란들이 일단락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고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별로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사 결과를 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의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런 비유까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지점에 저는 조금 더 이 모든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경찰도 뭐 당적 공개 왜 안 하냐, 혹은 왜 물청소했냐. 물청소도 당시 영상들 다 있고 사진 촬영 다 해놨는데 물청소하는 게 그걸 뭐 계속 둘 수 없지 않냐. 혹은 변명문 공개, 피의사를 공표하느냐.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고문치사 사건까지 거론을 하면서 오늘 여당 바로 반박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화살을 외부로 돌리긴 하고 있긴 한데 내부 사정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의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재판 중이거나 혹은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이 적격 판정을 받아서 꽤 뒷말들이 많습니다.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이 얘기는 저희가 다른 논의를 먼저 하다가 잠시 뒤에 뒷부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화면을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건 핵심 내용만 바로 만나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공천 적격. 뇌물수수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적격. 특히 1심에서 3년 선고받은 유죄받은 황운하 의원도 적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뭔가 이 기준들, 잣대들이 낮아졌다고도 비판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공천한다 그러면서 예비 후보들에 대한 이제 검증 작업, 여기서 이제 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경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냐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일주일에 재판 3개씩 받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노웅래 의원 지금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 그와 관련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적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석, 이분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정무석 할 때 이제 e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돼서 근데 이제 사면 복권이 됐어요. 예. 거기에 또 있는 이창호 전 구청장이라든지 최성전 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또 뭐 경선에 불복했다든지 뭐 이런 걸로 했는데요. 정말 국민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이 예를 들어서 경선에 불복하고 뭐 당의 어떤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중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패와 비리 혐의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런 것들이 더 중하겠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의 기준은 이런 거는 괜찮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황운하 의원도 적격, 노웅래 의원도 적격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 중에 41%가 범죄자다, 전과자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물론 운동권 관련된 전과를 빼면 16%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 다시 공천해서 당선시키면 어떤 걸까요? 과연 국민들에게 이런 분들을 떳떳하게, 그리고 이 황운하 의원은 지금 본인이 이미 21대 총선 출마할 때 기소가 됐습니다. 자, 재판이 내내 연기되다가 결국 최근에야 1심 선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또 2심 선고 날 때까지 그럼 걔네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당선되면 또 다음 22대 국회 하실 건가요? 정말 이거는 국민에게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총선 공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선 통과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줄줄이 뭐 일각에서는 이거 친명계만 다 허들 낮춰서 통과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예민한 사건은 예외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런 민주당 내부 소리도 있는데 반면에 비명계 인사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예비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화면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북한의 수령 시스템을 닮은 공천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과는 수령에게, 모든 과언은 정적에게. 이재명을 위한 자기 편 아니면은 비명이라고 몰고 그걸로도 안 되면 해당 행위자로 몰고 누가 봐도 경쟁자를 원천 제거하기 위한 꼼수죠. 이게 그럼 비명과 친명 잣대가 정말 공정한 거냐? 신경민 의원님, 김윤식 전 시장 지난 총선에서 경선 불복됐다고 이미 부적격 판단. 최성중 전 시장 당정 협력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재판 중이거나 1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은 괜찮고 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후보 자격 검증위원회라는 게 민주당만 있습니다. 국힘당은 이런 검증위원회가 국민의힘은 이런 검증위원회가 없어요. 이건 지금 일단 공천 기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 취지가 지금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뭔가 공식적인 입장을 낼 필요가 있는데요. 공천 기준을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 기준을 보면은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있다고 그래서 전부 공천을 주지 않습니다. 이 공천 기준은 법적인 피선거권과는 별도로 굉장히 기준을 높여놓아 있어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소가 된 경우에는 되게 뭐 당직도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천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걸로 되는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쳐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공천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되면은 3심 선고가 나기까지는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법적 기준하고 공천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면법권을 받았다고 해도 공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형을 받으면 공천을 줄 수 없는 범죄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래서 저 당은 도덕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후보검증위원회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기준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앞에 앵커가 설명하신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공천 자격을 주지 않는가라고 설명을 요구를 해도 당에서 요구무원하고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검증위원회를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몇 사람 검증위원회를 검증해야 된다. 몇 사람 경우에는 지금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요. 또 금방 얘기했던 왜 이 사람들은 됐느냐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검증의 기준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후보검증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검증 기준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본래 제도의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민주당 안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후보검증위원회를 그럼 왜 만들었냐? 그리고 후보검증위원회는 이게 뭐냐라는 것 때문에 해서 이건 한번 후보검증위원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좀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중인데 일단 적격 판정을 받았죠. 이 검증위원회에서. 새로 나온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 퇴원도 했고 이제 밀려있던 재판도 이제 진행이 돼야 돼서 피스프 첫 재판 관련해서 좀 시점, 날짜 조율을 좀 법원과 한 모양인데 말하기도 어려워해서 당분간 재판 추석이 어렵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 근데
재판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을 해야죠. 재판을 계속 늦출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재판이 대장동 재판이 아니고요. 1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뭐 이거 오늘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예.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규태 부장이 이제 사표 낸다라고 했으니까 재판 진행은 할 텐데 그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드디어 3번 재판을 하는 것인데 1월 22일에는 위증교사죄고요. 그다음에 1월 23일 화요일과 1월 26일 금요일에는 대장동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증교사죄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은 뭐 어차피 워낙 큰 사건이니까 하세월이고 공직선거법 재판은 뭐 이제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뭐 강규태 부장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 제가 봤을 때 제로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총선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1월 20일 위증교사죄인데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1월 19일, 1월 20일, 23, 26, 30일까지 쫙 재판이 있는데 다 가기 싫으시겠죠. 하지만 제일 가기 싫은 재판은 1월 22일 재판일 거고 1월 22일 재판에 참석할지 여부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 말하기도 어려워한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일정에 맞추려면 끝도 없어서 관계없이 진행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오든 안 나오든 23일에 재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장현정 변호사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흉기에 찔린 그 트라우마를 어느 누군가가 이제 그걸 공감하고 쉽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본인도 건강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다만 물론 뭐 서울대병원 나왔을 때 저 퇴원 메시지 했을 때 목소리를 가다듬긴 했지만 비교적 급속도로 호전이 됐다고 하고 계속 여당에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또 위증교사 그래서 1심도 좀 못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속 주장들을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빨리 나와서 재판받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무에 빨리 복귀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만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뭐 재판도 당연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여권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 해왔지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과연 건강을 어떻게 회복해서 당무에 복귀할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 하에 건강이 회복된다면 당무에도 공식적으로 빨리 복귀하고 그다음 재판 일정도 그리고 당무 일정도 모두 다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23일에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법원의 완고한 의지까지 저희가 준비한 2위로 만나봤습니다. 여러 얘기들 지금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다면 이제 민주당 또 다른 차원의 분쟁, 내홍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낙연 전 대표가 한때 자신이 이끌었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반응들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이후에 내부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개인적으로는 정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그래도 이렇게 폄하하면서 떠나는 것은 아무도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저격하면서 탈당하셨지만 그래도 전 당대표셨는데 그동안 고창 썼다는 기본 예우 인사도 없고 오히려 비판이나 이게 노무현 김대중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대변인 말 맞다는 이제 해석을 좀 저희가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에 보면 이낙연 탈당하자 친문 때리는 친명. 글쎄요. 뭐 이제 더 이상 당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친명 조직이 아예 이제는 대놓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발탁한 검찰총장 발탁한 진실부터 밝혀라. 이렇게 공격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신들의 표현에 따르면 큰 수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은 수박들을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이번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
친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도저히 못 참고 일단 탈당을 했고, 원칙과 상식 의원도 양심에 그렇게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탈당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만족해야 될 텐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더 이 친위 부대를 내세워서 사실상의 이제 이 전직 비서실장, 대통령 전직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실장 임종석 전 이 비서장 등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부터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발탁한 걸 설명하고 사죄해라.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은 다 박수 쳐놔놓고 당시에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추미애, 박범계 이런 장관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어떤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책임을 지라? 그럼 윤석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본인들은 뭐 했습니까? 본인들 왜 가만히 있었죠? 그때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 하나의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명분을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아마 이제 낼 겁니다. 결국 민주당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즉 친명계에는 자비가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일부 친문들 같은 경우는 아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공천 주겠지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착각인 것 같습니다. 아예 뭐 임종석 실장이 지금 과거 옛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디서 출마하냐라는 친명계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고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뭐 찐윤, 찐명은 들어봤어도 찐 수박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정확히 129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하지 말라라는 집단 서명 운동했을 때 안 한 사람을 또 친명계가 색출해서 저 명단이 찐 수박이다. 공천 탈락하면 이낙연 전 대표 품으로 가는 심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예를 들어 뭐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계속 모두 다 친명 아니면 다 당 나가라 뭐 이런 얘기인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친명이 아니면 나가라 뭐 이런 취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원칙과 상식에 속하셨던 세 분의 의원이 또 탈당을 하셨고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탈당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당이 총선을 뭐 90여일 앞둔 이 상황에 분열하는 모습을 당원들께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지점인 건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또 일부의 과격한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탈당과 관련된 지점에서 뭐 이 부분을 반대 선언을 뭐 지지 서명을 하던 안 하던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원들께서 뭐 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일단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 내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더 이상의 분열은 막아야 되고 더 이상의 이탈은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들을 수습하고 또 당대표가 곧 당무에 복귀한다면 당대표의 어떤 첫 번째 그 메시지를 일성으로 함께 단합하는 모습을 당원들께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시점인 것이지 지금 이런 사안들을 두고 저렇게 뭔가 또 내부적으로 또다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절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당대표가 복귀를 하고 첫 일성으로 좀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그 129명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얘기 서명 안 한 건 이재명 대표랑 한 충성 맹세처럼 보여 마뜩지 않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동일하세요? 그런데 저 충성 맹세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믿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충성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닌가. 오죽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탈당 선언문에서 24년 동안 민주당을 지켰대요. 민주당은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집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참지 못하고 결국 24년 동안이나 유지해왔던 그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 모습에서도 전 느껴집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했고 이른바 기호 3번 원칙과 상식 이미 탈당한 3명의 연대 혹은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설 이제 앞으로 여러 시나리오들이 펼쳐질 텐데요. 이 얘기는 신경민 의원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보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호의적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이고. 근데 이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엄중 낙연이라는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함께하기 힘들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또 여기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그런 의견도 잘 참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뜨뜨미지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더 이준석 전 대표에 적극적인 이유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태도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는 뭐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반응을 할 생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문턱은 거의 없애고 문은 열어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있고요. 저 인터뷰 속에서 나온 얘기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거리를 두겠다라는 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저런 멘트 하나하나가 크게 큰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상으로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다 큰 흐름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흐름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네. 결국은 나중에 강하루에서 다 만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뭐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 한 당의 형태로 나타날지 연대의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정치 현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정치 현실은 선거라는 걸로 종합이 되는 만큼 선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그것 갖고도 뭐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제가 팩트로만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를 지금까지 만나봤다면 오늘 또 하나 좀 주목을 받았던 법원의 판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 MBC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입장까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외교부가 밝혔습니다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자막에는 저 MBC 보도를 인용했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으로 표기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이고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1회 난독 이게 재판부의 판단 이행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 원씩 외교부에 줘야 되고 수송비용은 패소한 MBC에 부담해야 된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이도훈 홍보수석의 얘기는 MBC가 무책임했다라는 데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9월 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뉴욕에서 당시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1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그 후원금 이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행사에는 초청이 됐었죠. 그 행사에서 대통령이 이제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아, 이거 1억 달러 기부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이거를 그냥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현장을 취재했던 게 풀 기자단이 바로 MBC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한 기자도 MBC 기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기자들이 취재해 와서 이거를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이걸 바이든으로 이제 본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큰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자, MBC는 그래서 이 자막을 아예 괄로 치고 미국 국회라는 이야기 합니다. 미국은 국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들은 대로 이렇게 써서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도 이 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MBC는 또 미국에 있는 미국 측 관계자들 그 코멘트까지 따서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데 대한 코멘트도 땄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막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송국에는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기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다르게 들리고 또 이걸 위한 전문가들도 이게 잘 들리지 않는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외교적인 언사를 확인 과정도 없이 이미 자막까지 달아서 그걸 또 친절하게 괄로 열고 미국이란까지 달아서
그렇게 보도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이후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할 때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고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년 만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MBC는 이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는 매일 100만 원씩의 과징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법원이 좀 따져봤더니 전문가 감정이 불가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장 변호사님, MBC는 바로 항소하겠다고 하네요. 그렇죠. MBC 입장에서는 일단 바로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일단 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 부분은 전문가도 감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국회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한국 국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뭐 MBC가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자체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예. 일단 또 앞선 또 쌓여 있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 판례와 관련해서 이 재판부의 판결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항소심에서 MBC가 다퉈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정정보도 뭐 앵커가 읽는 거를 일단은 하지 않겠다는 MBC의 입장인데 용산 대통령실은 MBC의 당시 2년 전 보도를 무책임하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법원의 판단 만나봤다면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하고 있으니까 국정 심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공인중개사라더니 지금 뭐 고도의 훈련된 습격범 아니냐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특수요원 되는 거냐라고 비꼬신 것 같고요. 후보 검증 이전에 범죄부터 검증하다 민주당의 공천 적격 부적격을 비판하셨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왜 전과자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하나. 국회의원 법 만드는 사람인데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뽑아야 되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몇 가지 뒤늦게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0만 원씩 꾸준히 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저는 입금 내역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거에 진짜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 아이인데 제일 먼저 챙겨주고 싶고 제일 먼저 해주고 싶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살면 아빠가 일단 잘 돼야 아이들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쇼트트랙 전직 국가대표시 김동성 선수. 몇 가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못 받은 양육비가 6년간 8,010만 원이다. 전 부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회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동성 씨 2018년에 일남 일녀 사이에 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었는데요. 생활고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한번 감액이 돼서 월 16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밀린 양육비가 8,010만 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처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뭐 감치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정말 여러 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지급받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골프 치는 모습이라든가 뭐 유튜브로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양육비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어떤 면접 교섭이라든가 자녀를 신경 쓰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전처가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에 반발해서 지금 현 아내인 임민정 씨가 SNS에 해명글을 게재하기로는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맞고 우리도 막노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또 사채까지 써가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된 발언이 어떤 겁니까? 아빠가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 해명을 하면서요. 물론 이게 아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보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도 읽힐 수 있지만 그동안 김동성 씨의 태도에 비춰봐서는 부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먼저 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실제로 김동수 씨 그 말을 하신 게 많은 거예요. 유튜브 수익은 전액 기부하겠다 하면서 생활고시 시달리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이제 전처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동성 씨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 수익 창출이 되지를 않았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몇 가지 등록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좀 아이들에게 스케이팅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선의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행 물론 좋죠. 이런 것들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어떤 선의로만 비춰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 부분입니다. 김동성 씨 근황 살펴봤다면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허재현 변호사님, 사실 보험 사기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 케이스는 조금 더 이례적인 게 20대 6명이 집단으로 벌인 행동이라면서요? 다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지 말자고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20대 남성 6명이 친구 사이인데 무려 4년 동안 11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서 1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거예요. 예. 뭐 요건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뭐 범죄단체 조직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정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법규 위반도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 이런 보험 사기는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참 1억 넘는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 얘기까지 11호 만나봤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주말에도 계속되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